윤석열이 대한민국의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것이 9일 전의 일이죠. 정말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따라잡기 어려울 정도예요. 평소에 웬만하면은 뉴스를 잘 안 보려고 하거든요. 제가 뉴스 보는 걸 좋아하기는 하지만 중독되잖아요. 그 논란에. 근데 그 쏟아지는 논란에서 좀 벗어나고자 웬만하면 뉴스를 보여주는 웹사이트에 잘 안 들어가는데 요즘에는 진짜 매일 몇 번씩이나 계속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런 뉴스를 따라잡아야 한다는 피로감이 저희 두 사람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 같아요. 일상을 평범하게 보내는 듯 싶지만 뭔가 마음 한구석에는 이상한 불안이 있지 않을까? 지금 무슨 일이 더 벌어지고 있지?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지? 이런 거를 계속 유의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뭐 분노도 있을 것 같고 답답함도 있고 그리고 무기력함도 좀 느껴지고 뭔가 변화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인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처음 그 비상계엄령이 내려졌대 딱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엄청 무서웠거든요. 그 당시에는 정확하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파악이 잘 안 되는 상황이어서 진짜 누가 쳐들어왔나? 전쟁 났나?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솔직히. 그리고 바로 찾아온 감정이 저는 좀 무기력함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때 밤이 늦은 시간이었잖아요. 요즘 온라인 글방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엄청 평화로운 저희 집 거실에 소파에 혼자 앉아서 노란 조명을 쐬면서 차를 마시고 그러면서 줌으로 전국 각지에 있는 온라인 글방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정말 평화로운 저의 일상이었어요. 너무 만족스러운. 근데 그 상황에 갑자기 그 비상계엄령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모든 게 좀 흔들린다는 느낌을 받으니까 내가 아무리 내 일상을 공고하게 가져가려고 해도 이렇게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거였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너무 무기력해졌던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처음에 그 상황 파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유튜브 라이브를 틀었죠. 근데 국회에 막 헬기가 뜨고 이제 계엄군들이 막 들이닥치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정말 심각하다. 내 삶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겠다. 뭔가 하루아침에. 이제 그러면서 좀 정신이 번쩍 드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어떻게 진행되는 것까지 보고 잠을 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라이브를 보면서 뭐 통신이나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도 다 끊길 수도 있겠구나. 평소라면은 말도 안 되라고 했을 법한 일도 일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부랴부랴 알아봤거든요. 만약에 국가가 인터넷을 막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뭐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네,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뭐 VPN이나. 근데 인터넷 자체, 통신 자체가 막히면은 사실 답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인터넷을 다 뭐 KT나 뭐 U+나 이런 곳에서 받아 쓰는 거니까. 그래서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를 구독하고 싶다면 인터넷을 쓸 수 있을 텐데. 한순간에 너희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거 사실은 당연하지 않아. 뭔가 이런 걸 뒤통수 치듯이 알려줘버린 정말 트라우마적인 경험이 된 것 같고 이제 그로부터 거의 열흘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또 정세가 흘러가는 상황을 보면 이제는 좀 무기력을 넘어서 기가 차고 분노스러운 상황이 그렇죠.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강소팟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답답하고 열불나고 짜증나는 시기에 우리가 팟캐스트에서 어떤 대화를 나누면 좋을까? 그냥 화가 난다. 못 살겠다. 이런 이야기만 하는 게 정말 도움이 될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뭘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사실 고민이 많이 됐거든요. 현 상황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이야기를 하기에는 제 마음속 안에도 계속 이 이야기가 소용돌이 치고 있고 마음에 안 들면 처단하겠다는 그런 충격적인 말을 듣고 활활 타올랐던 이 분노에 이제 장작을 또 더해주고 계시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내가 전혀 관련 없는 고양이 집사로 사는 일상 뭐 이런 에피소드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어찌됐든 이 탄핵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지금 이 시기를 저희 방식으로 좀 다뤄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그 창작하는 아침 모임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모임에 강소팟에도 이전에 출연하셨던 스탠드업 코미디언 서희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근데 얼마 전에 서희님이 이런 이야기를 남겨주셨는데요. 본인이 코미디언으로서 자리를 잡으려고 정체성을 확립하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요즘은 세상 돌아가는 꼴이 너무 코미디고 그리고 그런 상황을 보면서 사람들이 너무 많은 짤들을 생성해내고 있어서 그러니까 농담을 생성해내고 있어서 내 위치가 지금 불안해졌다. 이런 농담을 올리셨어요. 근데 제가 그 말에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보통 사람들이 말도 안 되게 흘러가는 상황을 보면 처음에는 어이가 없고 화가 나다가도 야 이거 완전 코미디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지금 상황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처음에는 무기력했다가 화가 났거든요. 근데 지금은 솔직히 어이가 없고 웃겨요. 근데 웃기다는 게 웃어 넘기자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에 웃기다는 게 아니고 어떤 식으로든 이 상황을 납득하고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긍한다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결정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게 머리에서 안 되는 거예요. 프로세싱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와 진짜 어이가 없이 웃기네. 그러니까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희 두 사람이 좋아하는 스탠드업 코미디물들이 생각이 났어요. 맞아요. 스탠드업 코미디가 사실 코미디언들에 따라서 엄청 성격이 다양하잖아요. 모든 것이 농담의 또 주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위기의 스탠드업 코미디 쇼가 있는데 저희 두 사람은 평소에 좀 사회 문제나 정치적인 부분을 비꼬고 풍자하는 그런 코미디언들을 정말 좋아해요. 저는 이번 계엄을 겪으면서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계엄 포고령 제1호를 보면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가짜뉴스, 여론 조작, 허위 선동을 금한다. 뭐 이런 말들이 그냥 개인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억압하겠다는 말로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평소에도 우리나라에서 표현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뭐 국가에서 카카오나 네이버 막 데이터베이스를 압수수색을 워낙 많이 하니까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이 범죄자들이 텔레그램을 악용한다고 하지만 뭐 국회의원들 다 텔레그램 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좀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뭔가 대놓고 나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하면 총을 들이대겠다, 처단하겠다 막 이런 표현을 보니까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사회에서 살고 싶다 좀 이런 생각을 더 하게 됐고 그러면서 저는 항상 그 표현의 자유 하면은 코미디언들을 떠올리거든요. 스탠드업 코미디를 좋아하는 것도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되게 거침없이 본인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논란이 되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지언정 나는 내 코미디를 하겠다. 뭔가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을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이번에 좀 이런 답답한 마음을 스탠드업 코미디를 보면서 더 풀게 됐던 것 같아요. 처음 비상계엄령이 선포됐을 때 제가 온라인 글방을 참여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때도 사람들이 이게 온라인으로 만나고 있으니까 그 채팅창에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이러면 어딘가에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했다 잡혀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글 썼다가 잡혀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좀 소름이 돋았어요. 아직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이 계엄령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내 자유가 이제 제한된다 라는 감각이 바로 생긴다는 게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역사적 트라우마가 아직까지 남아있는가 그런 사건들을 직접 겪지 않은 세대임에도 배우고 본 게 있으니까 당연하게도 그런 감각들이 몸에 새겨져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저도 더더욱이나 더 말해야 된다 더 내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추운 날씨에 저녁마다 집회에 참여하고 있잖아요. 마침 제주에서 저와 강단이 살고 있는 집이 제주시 시청 부근이에요. 네, 제주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강소파 친구분들을 위해 간단하게만 설명드리자면
제주시 시청이라고 하면 거의 제주의 명동이자 광화문이자 강남이자 홍대이자 성수이자 아무튼 그런 곳입니다. 시청이 있기 때문에 집회나 시위 같은 것들이 거기서 진행이 되고, 그리고 또 번화가이기도 하고 어린 학생들부터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들까지 모두가 거기서 놀아요. 식당과 그런 것들이 다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제주시 시내에서 가장 많은 그런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2월 3일 이후 매일 저녁마다 저희 집에서는 그 집회의 음악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요즘 집회는 그런 것들이 많이 회자가 되더라고요. 촛불만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재밌는 깃발들 같은 거를 만들어가고 아이돌 노래 같은 거 부르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게 너무 재밌게 느껴졌어요. 물론 집회에서 외쳐지는 구호들 그리고 거기서 퍼져나가는 메시지들은 너무나도 무게감 있고 진중한 것이지만 그걸 전달하는 방식까지 무거울 필요는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더 농담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스탠드업 코미디언들이 농담하는 걸 보면 역시 웃긴 게 제일 힘이 세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일단 웃기면 사람들이 쉽게 공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웃음은 참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웃긴 거는 정말 쉽게 퍼져나가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 사람들이 집회에 들고 나가는 깃발에 문구들이 정말 웃기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웃기니까 사람들이 회자하면서 사진을 찍고 어딘가에 올리고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한국인들이 콘텐츠를 참 잘 만들잖아요. 맞습니다. 콘텐츠 강국이죠. 시위에서도 콘텐츠를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농담의 힘을 믿는 두 사람이기 때문에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 재밌는 스탠드업 코미디 쇼를 추천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3개의 쇼를 준비해봤어요. 근데 저희 두 사람이 정말 평소에 스탠드업 코미디를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좀 정치 풍자, 사회 풍자에 특화된 분들의 쇼를 엄선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핫산 민하지인데요. 그 최근에 핫산이 얼굴 좀 치워줄래, 한국어로는, 영어로는 off with his head인데, 영어로 직역하면 무슨 말이에요? 뭐 머리를 쳐라 뭐 이런 느낌? 저와 소시는 핫산의 다른 쇼 전에 나왔던 것들도 재밌게 봤어서 새로운 거 나왔네 하고 넷플릭스에서 바로 봤죠. 보고 나서 결국에는 이 에피소드를 준비하기까지 3번을 봤습니다. 그렇게나 많이 봤군요. 근데 볼 때마다 새로운 쇼를 보는 것 같이 재밌어요. 네. 핫산의 그 넷플릭스 스페셜이 3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홈커밍이라는 거고, 두 번째가 The King's Jester, 세 번째가 이제 Off with His Head인데, 이 세 번째 쇼가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고,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뭔가 지루한 포인트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스탠드업 코미디 쇼를 넷플릭스에서 보면 뭐 짧으면 1시간, 길면 1시간 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중간에 좀 처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쇼든. 근데 이번에 이 얼굴 좀 치워줄래는 정말 쉴 틈이 없었어요. 그냥 계속 웃긴 거예요. 핫산 미나지는 인도계 그 2세대 이민자죠. 그 미국인이고 캘리포니아에서 자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코미디 주제로 인도 문화 그리고 이민자로서 바라보는 미국의 정치나 사회 이슈 뭐 이런 거를 다루는데 좀 비교적 정치적인 이슈를 많이 다루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강다는 미국에서 이민자까지는 아니지만 유학생으로서 긴 세월 산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더 그런 포인트들에 공감을 하면서 웃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왜 이 사람의 관점에 이렇게까지 공감이 되고 웃기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웃기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뭔가 고민을 해봤을 때 제가 찾은 결론은 정치는 정말 이 나라가나 저 나라가나 똑같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핫산 미나지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쇼에서 이런 조크가 있거든요. 정치인들이 얼마나 나이가 많은가,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세대와 동떨어져 있는가에 대한 조크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의 문제에 공감을 할 것이며 명민하게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할 것이며 뭐 이런 것들을 비판하기 시작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인들을 평가할 때 운동선수를 평가하는 것과 비슷하게 평가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조크를 해요. 한국 사람들이 손흥민 선수를 정말 좋아하잖아요. 인기도 조사를 하면 1위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어디서 본 적이 있는데, 그런 선수도 경기 몇 개에서 삐끗하기 시작하면 악플이 엄청나게 달려요. 너 그거 뭐 하는 짓이냐? 뭐 그 정도밖에 못하냐? 특히 뭐 국가대표로 뛰기 시작하면 그 수위가 더 심해지죠. 그러니까 그만큼 저희는 운동선수한테는 평가의 기준을 아주 높게 들이민단 말이죠. 그런데 정치인한테는 왜 안 그러냐? 그 높은 기준으로 정치인들을 평가하기 시작하면 모두가 일을 잘할 것이다. 뭐 이런 류의 조크였어요. 정말 이 스탠드업 코미디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왜냐면 제가 말하면 안 웃기잖아요. 그래서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스탠드업 코미디라는 게 어찌됐든 연기력이 많이 필요하고, 맞아요. 막 톤이나 같은 단어를 이야기해도 그냥 저 사람이 이야기하면 재밌고 내가 이야기하면 재미 하나도 없는? 그러니까 프로는 진짜 프로다. 네. 근데 그 메시지는 또 맞아, 나도 내 마음속에 저 메시지를 안고 살고 있었는데 근데 저걸 저렇게 재밌게 말해주니까 또 쾌감이 있는 것 같고. 그쵸. 속이 시원해지는 거죠. 네, 뭐 우리나라도 사실 윤석열이 30대 장관이 많이 생길 거라고 했는데 지금 30대가 아니라 장관 평균 나이가 63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70대 장관들이 그렇게 많아요. 30대 장관 한 명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들 또 당했구나. 분명 나랑 약속했잖아. 30대 장관 만들어주기로. 그런 거죠. 뭐 여럿 나올 거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뭐야, 그거는 완전 노인 혐오 아니야? 뭐 이런 이제 관객들이 그런 반응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핫삼 이나즈가 거기서 바로 맞아, 나이 차별주의자야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런 내용에 동의하냐 아니냐는 정말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쇼를 볼 때는 그냥 그 사람의 거침없는 의견 표현, 자기 표현, 거기에서 제가 좀 힘을 얻는 것 같고. 맞아요. 그리고 사실 대한민국도 정치하는 사람들의 나이가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젊은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잖아요.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나를 대변한다고 느껴지는 정치인이 이토록 없다는 게 어찌 보면 너무 큰 문제인데 평소에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죠. 근데 이번에 지난 토요일에 진행됐던 탄핵 국회 표결 현장을 이제 라이브로 보는데 정말 실감이 되는 거예요. 와, 저기 내 또래가 없네. 할아버지들밖에 없어요. 네, 와, 정말 없네. 근데 이걸 내가 누굴 탓해? 나를 탓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까지 이렇게 무감하고 무관심했던 나를 탓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반성이 맞아요. 들 정도로 저 또한 이런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혀 나와 다른 배경을 가진 다른 나라에 사는 코미디언의 말에 공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제가 이 쇼에서 너무 웃겼던 게 핫사미나즈가 어떤 걸 꼬집냐면 자기는 대통령의 팬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런 농담을 하거든요. 나는 트럼프 팬이야. 트럼프 욕하지 마. 이러는 사람도 사실 너무 이상하고, 나는 바이든 팬이야. 바이든 절대 욕하지 마 하는 사람도 사실 말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니 대체 왜 대통령 팬을 하냐. 근데 이게 그냥 마음 놓고 웃을 수 있는 농담이 아닌 거예요. 대한민국도 사실 마찬가지잖아요. 이재명 팬이 있고 윤석열 팬이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국회 앞에서 집회가 한창일 때 광화문에서는 윤석열 지지 집회가 있었대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아니고 그냥 윤석열 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행동을 했어도 그 지지 집회는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맹목적인 정치인에 대한 팬이 생길 수 있을까? 저는 항상 그런 게 이상하다고 생각해 왔는데 어딜 가나 똑같구나. 맞아요. 미국이라고 다르지 않구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엄청 많이 웃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저희가 이야기 나눌 코미디 스페셜은 라니치앵의 Asian Comedian Destroys America. 한국 제목으로는 아시아 코미디언이 미국을 망치는 이유입니다.
라니챙은 배경이 되게 다채롭더라고요. 말레이시아에서도 살았었고 싱가포르도 살았고 또 호주에서도 뭐 대학을 나오고 그 다음에 코미디언으로서 커리어를 좀 제대로 쌓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가서 스탠드업 코미디언으로 살기 시작한 그런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러니챙은 미국 사회를 조금 멀리서 바라보면서 본인이 생각하는 좀 재밌다는 구석들, 그러니까 미국인들은 잘 찾아내지 못하는 그런 특징들을 좀 잘 뽑아내서 재밌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하산 미나즈는 아무리 그래도 2세대잖아요. 이민자 2세대. 근데 러니챙은 본인이 이민자잖아요. 저는 사실 오늘 소개할 이 3개의 쇼 중에 이 러니챙의 쇼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면 러니챙과 저의 입장이 가장 비슷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이민자는 아니지만 저와 미국 사회의 거리만큼이나 러니챙과 미국 사회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가 포착한 웃긴 지점이 나도 웃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좀 기억에 남는 포인트가 그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분열되어 있지만 또 인종으로도 분열이 되어 있다. 막 백인과 흑인 사회 사이에 적대감이 막 강하다.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러니가 이제 그런 문제점에 중재자로서 아시안들이 나설 수 있다. 저도 너무 그게 네, 웃겨요. 그 포인트가 되게 웃겼어요. 왜냐면 아시안들은 인종이 뭐고 정치적인 이슈가 뭐고 이런 거 개뿔이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모든 것들이 제대로 작동하기만을 바란다. 그러니까 저도 미국에 살 때 진짜 이해가 안 됐던 게 갑자기 정부가 셧다운을 해요. 저는 정부가 셧다운한다는 말은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분열이 너무 심각하고 이 의원들 사이에서 뭔가 전혀 의견 조율이 안 되니까 그냥 정부가 문을 닫아버리는 일이 생겨버리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의견 조율이 안 되면 치고받고 싸우는 한이 있어도 셧다운은 안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뭔가 행정 업무가 그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고, 그러니까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가도 우리는 뭐 당장 바로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보통 뭐 여권 이런 것만 아니면은 그냥 바로바로 서류 떼주고 그러는데, 한 번은 제가 미국에서 신분증을 발급받는데 2주 뒤에 우편으로 보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2주 뒤에 우편으로 보내주니까 2주 이상 제가 그 신분증을 받는데 걸리는 거죠. 신분증 사진도 보면은 무슨 흑백이에요. 이게 뭐지? 이거에 왜 대체 뭐 거의 한 달이나 걸리는 거지? 싶을 정도로. 근데 그런 게 되게 아시아인 입장에서는 답답하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그런 포인트들을 되게 잘 짚어내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미국에는 아시아인 대통령이 필요하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아시아인 인구가 훨씬 더 많아져야 된다. 아, 맞아요. 아시아인 인구만 많아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너희들 크리스마스에도 정부 운영하는 거 보여준다. 뭐 이런 농담들을 맞아요. 하죠. 미국 정부가 만약 아시아인들의 이 능력을 최대로 끌어내서 활용할 수만 있다면 막 이런 말을 하는데 되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러니챙이 아까 아시아인이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이유, 중재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우리는 너네가 흑인인지 백인인지 신경 안 쓴다. 그리고 너네도 우리한테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상관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엄청 합리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지금 정치에 바라는 게 여기가 이겼으면 저기가 이겼으면 이런 정당 싸움이 아니라 그냥 합리적인 건데 맞아요.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회에 이번에 사람들이 다양한 그 자기만의 깃발을 들고 나갔잖아요. 찾아보니까 너무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민주묘총, 그 내향인 연합, 그 전국 얼주가 연합,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연합, 그리고 이것도 진짜 웃겼는데 아마 저는 여기 있지 않았을까 싶었어요. 전국 깃발 준비 못한 사람 동호회, 강아지 발냄새 연구회. 저희 아버지는 여기 계셨겠네요. 근데 이런 그 깃발들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농담을 할까? 너무 대단해. 멋져.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조금만 생각해 봤을 때는 지금 집회에 나간 사람들은 이재명 팬, 뭐 윤석열 팬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싶은 사람들이구나. 맞아요. 개인으로서,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광장으로 나간 사람들이구나. 맞아요. 그런데 다들 깃발을 드네? 하지만 나는 그 어떤 깃발 아래도 서고 싶지 않아. 그럼 나는 나만의 깃발을 들겠어 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막 마음이 웅장해지는 네, 거예요. 저도 그 부분에 되게 좀 감동을 하면서 좀 마음속에 희망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바라는 거는 그냥 합리적이고 상식에 맞는 민주주의 사회잖아요. 네. 거짓과 이게 부패와 권위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 막 주무르는 사회가 아니라 약속한 거를 이행하고 실제로 일을 하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뭔가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결과로 증명하는 그러니까 이런 사회를 바라서 나오는 건데 최근에 제주시청에서 하는 시위에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거기가 바로 옆에 인도가 크게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계속 있었어요. 근데 한 3-4명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야, 저 깃발 봐라. 뭐 그냥 정당에서 나왔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깃발이 실제로 어떤 정당의 깃발이긴 했는데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이 과연 다 그 정당과 관련된 사람일까? 라고 하면은 아닐 수도 있고 억울한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뭐 저녁마다 제주시청 앞에 모이는 사람들, 국회 앞에 모이는 사람들이 하나의 집단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국민이라고 묶일 수도 없다고 생각해요. 개개인이 자신만의 구호를 가지고 모인 거고 힘을 합치기 위해 그저 모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민주당에서 또 막 대국민 담화를 하면서 지금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뭐 국회 앞에 모인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별로 공감 가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자신의 안위를 보장받기 위해서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다 담보로 건 거잖아요. 비상계엄령이라는 게. 근데 그런 상황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 이후에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대처할지 생각하는 것보다 위기를 기회 삼아서 자기의 위치를 공고하게 만들려는 사람들을 저희가 지금 뉴스로 보고 있고 그리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는 정세 속에서 누구는 뭐 국회의사당 담 넣는 장면을 유튜브 라이브로 생중계하고 저는 그런 것도 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합리적인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정세에서 유리하게 서 있는 사람들에게 지지하기 때문에 집회에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각양각색의 깃발 문구들을 볼 때 나는 어떤 깃발 아래 서 있어야 될까? 내가 시위에 나간다면 나는 어떤 깃발을 만들고 저 앞에 가야 할까? 나는 무엇을 믿는가? 나는 어떤 사람들을 더 만나고 싶은가? 그런 고민들을 더 많이 하게 됐고 그래서 그 러니챙이 그냥 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아시아인들이 원하는 건 그냥 말이 되는 거. 그냥 잘 작동하는 거다 라고 했을 때 맞아. 내가 지금 원하는 것도 말이 되는 변화인 것 같다 라는 맞아요. 생각을 했어요. 저는 헛산도 그렇고 러니챙도 그렇고 연기력이 엄청 뛰어난 것 같아요. 처음 봤을 때는 잘 몰랐거든요. 근데 2번째, 3번째 보면은 이 작은 제스처와 표정 이런 것들이 너무 재밌고 이 사람들이 이래서 연기도 하는구나. 맞아요. 2 사람 다 사실 실제로 배우로도 네, 활동하죠. 연기자니까 진짜 종합 예술인이 아닌가 싶어요. 본인의 그 대본도 다 직접 쓰니까 사실 작가이자 그렇죠. 연기자이자 또 보통 자신의 무대를 그 프로듀싱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제작자로도 활동을 하는 거니까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또 로니챙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가 코미디언들마다 자기만의 그 분위기가 있잖아요. 저는 그 하산 미나즈는 분위기가 좀 어이없음인 것 같아요. 어이없어 하는 표정 지을 때 제일 웃기거든요. 근데 로니챙은 시종일관 화가 나 있어요. 가끔 막 화난 사람을 봤을 때 자기는 안 웃긴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화난 사람 보면서 웃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의 코미디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말도 안 되는 그 느려 터진 미국 사회 그런 것들에 화를 내면서도 또 동시에 본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선택해서 온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분노하지만 이 사회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어떤 아름다움에 대해서 또 돌려가며 찬양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고도의 농담이 좀 로니챙의 재밌는 부분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3번째 쇼는 그 리키 절베의 휴머니티 한국어로 인간이 싫어입니다.
리키 절베는 넷플릭스에 스페셜을 계속 열심히 내는 코미디언이고, 그리고 수치로만 봤을 때 넷플릭스 코미디 스페셜 중에 제일 많은 시청률을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넷플릭스에도 올라온 아마겟돈이라는 쇼는 뭐 기네스 기록에도 오를 정도로 되게 반응이 좋았대요. 그러니까 정말 전 세계적인 스타죠. 뭐 영국의 오피스라는 드라마에서도 뭐 작가도 하고 실제로 출연도 했었고 동물권 운동도 하시고 트위터에서도 활발하게 글 쓰시고 무엇보다 그 이름은 몰라도 얼굴은 아는 한국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골든글러브 시상식에 호스트를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맞아요. 좀 그 시원하고 독설 가득한 그 입담이 담긴 짧은 영상들은 맞아요. 바이럴이 많이 됐어요. 진짜 웃겨요. 그리고 그때 그런 농담도 했었어요. 사실 그 농담이 아니라 사실 독설인데 배우들이 상을 받으면 이렇게 수상소감을 하잖아요. 근데 막 그러면서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 너희들이 무슨 권한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냐. 이 시상식을 보는 시청자들보다 뭐 대단한 줄 아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또 회자가 되기도 했었어요. 맞아요. 근데 저는 다른 쇼도 넷플릭스에 올라온 거를 봤지만 이 인간이 싫어가 그 정수를 좀 담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제목부터가 인간이 싫어잖아요. 정말 리키 절베는 사람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정 누군가를 싫어한다기보다 인류애를 상실한 그런 느낌? 제 생각에는 인간이 싫어라기보다는 그 인간 사회의 모순이 싫다? 그 리키 절베가 본인이 믿는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가치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가장 돋보이는 게 표현의 자유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고 하는, 뭔가 나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도 이렇게 생각해야 돼 라고 강요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뭔가 진절머리가 나가지고 그런 사람을 비웃고 비꼬는데 이제 1시간을 쓰는 거죠. 맞아요. 그 농담으로 좀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요즘은 사람들이 트위터에 글을 하나 남기면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러면서 막 답글을 달고 리트윗을 해서 막 놀리고,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내가 모르는 사람임에도 내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런 식으로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그런 분위기가 사실 많은데, 리키 절베가 그 얘기를 하면서 아니 길 가다가 어떤 광장에 게시판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누가 포스터를 붙여놓은 거죠. 기타 레슨합니다. 이런 평범한 포스터를 붙여놨는데 아니 네가 뭔데 기타 레슨을 해? 이러면서 막 전화를 해서 따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정말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온라인에서는 그런 걸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중요한 어떤 문제가 다른 사람에게는 나에게만큼 중요하진 않을 수 있다 라는 것만 알아도 세상이 훨씬 더 좋아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저는 사실 너무 공감해요. 저희가 이전에 이호덕 선생님에 대해서 말했던 에피소드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실수를 했을 때는 그냥 눈 감고 넘어가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일인데, 만약 똑같은 일을 유튜버가 했다? 그러면 모두가 득달같이 달려가서 악플을 다는 그런 분위기가 사실 가끔은 조금 공포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저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나도 어디 가서 말 조심해야겠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리키 절베가 스스로를 트위터 보안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트위터 내에서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보안관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자기 표현을 보호하는데 앞장서는 코미디언입니다. 그래서 리키 절베의 쇼를 보다 보면 이 사람한테는 금기라는 게 없구나. 적어도 이 사람은 그렇게 믿는구나.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요. 특히 인간이 싫어라는 쇼에서 그 땅콩 알레르기랑 관련된 농담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웃겨요. 자기가 비행기에서 1등석에 탔는데 근처에 앉은 어떤 사람이 땅콩 알레르기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견과류 서비스를 못 받은 거죠. 거기에 분노한 리키 절베가 만든 농담이었는데요. 그 농담을 이 쇼 전에 어떤 예능에서 먼저 했대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트위터로 엄청 욕을 먹은 거예요.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 제가 미국에서 대학을 나왔잖아요. 그 한 번은 대학 캠퍼스 식당으로 밥을 먹으러 갔는데 그 식빵 토스터기가 2개가 있었는데 하나가 글루텐 프리 전용이고 하나가 그냥 일반 토스트 전용이었어요. 근데 제 친구가 정말 실수로 일반 빵을
글루텐 프리 토스터기로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어떤 애가 와서 제 친구의 빵을 바닥에 던져버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저는 그 당시에도 이게 뭐지? 이게 말이 되나? 글루텐 프리나 뭐 넛 알러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몰랐거든요. 사실 아예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 살 때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가서 그런 문화를 접했을 때 되게 당황했었어요. 근데 그 리키 절베는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어떤 소재를 가지고 농담을 했다고 해서 그 소재를 부정하거나 비난하는 게 아니다. 옹호하는 것도 아니다. 옹호하는 것도 아니다. 그냥 농담이다. 나는 홀로코스트 가지고도 농담하고, 그리고 이 쇼의 그 마지막이 엄청 감동적인데, 그 리키 절베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형제들 사이에서 했던 농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엄마가 죽어도 나는 농담을 하는 사람인데 내가 왜 땅콩 알레르기 가지고도 농담을 못하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 쇼가 끝나요. 저도 사실 이 농담을 파보면 리키 절베가 땅콩 알레르기를 놀린 게 아니거든요. 땅콩 알레르기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자유를 침해하는 사람을 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잘 파보면 리키 절베는 너무나도 사실 똑똑한 농담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 선을 아슬아슬하게 지켜요. 근데 이것도 저는 그가 하는 농담의 재밌는 포인트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파고 봤을 때에도 그 리키 절베의 말처럼 어떤 소재든 사실 농담거리가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비하하고 혐오하면서 농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들은 도태되기 마련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을 놀려가지고 재밌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놀려가지고는 웃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특정 그룹을 그냥 싸잡아서 막 비하한다든지, 그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자기는 웃길 수 있어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부분 웃길 수가 없는 것 같거든요. 이게 뭐지? 저거는 코미디가 아니라 그냥 욕하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리키 절베가 정말 선을 아슬아슬하게 타기 때문에 어떤 농담을 딱 던졌을 때 관객 반응이 이렇게 막 웃음이 터지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관객들의 반응도 쇼의 일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어떤 코미디 쇼를 추천했다고 해서 그 스탠드업 코미디언이 한 모든 말에 동의하고 모든 농담에 다 웃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도 마치 그 현장에 있는 관중들처럼 이 농담은 좀 너무했는데? 이 농담은 나는 웃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받기도 하고 어떤 거는 너무 공감해서 깔깔깔 웃기도 하죠. 그렇게 현장 반응이 어찌 보면 이 사회가 어떤 농담을 들었을 때 이렇게 반응할 것이다 라는 거를 좀 축약해서 보여주는 거라고도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분명 그 코미디언은 그 반응을 하나의 학습 기회로 삼고 다음 쇼에서는 그걸 반영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선순환을 바라보는 것도 마치 하나의 작은 사회 실험을 지켜보는 그런 기분이 들게 돼요. 이제는 이런 농담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 시대구나. 아니면 이제는 이것도 농담으로 삼을 수 있는 시대구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배워가는? 정치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한 코미디언들은 정말 주저없이 본인의 생각을 재밌고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한국에 제가 소비하는 뭐 유튜브 콘텐츠를 보자면 정치 이야기를 최대한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약간 하려고 하더라도 이 얘기는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면서 막 웃는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뭐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 생각은 아니고요. 네. 뭐 어디서 본 거고요. 이런 식으로 뭐 발을 뺀다거나. 그렇죠. 그 전에 피식대학에서 그 나락 퀴즈쇼 했었잖아요. 그때 그 게스트를 모시고 그 사람을 나락 보낼 만한 컨텐츠를 코미디로 푸는 그런 거였는데 항상 정치적인 것들이 나왔어요. 뭐 예를 들어서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을 고르시오 하면서 뭐 이승만, 박정희, 뭐 전두환 깔아놓고 한 명 고르라고 한다든지. 누굴 골라도 욕을 먹을 수밖에 네. 없는. 근데 그런 정치적인 이슈에 내가 관여했을 때 나는 유명인으로서 캔슬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 생각을 표현하는 것 자체를 뭔가 주저하게 만드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는 사실 좀 워낙 압도적으로 비난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냥 평상시에 내가
개인적으로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데 이 부분은 되게 공감이 안 된다. 이 부분은 좀 웃긴 거 아니냐.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가 맞나? 라는 생각을 이번 계엄을 거치고 또 스탠드업을 몰아서 보면서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또 오늘 소개해드렸던 3개 쇼 중에 핫산 미나즈의 쇼와 로니 챈의 쇼는 또 미국 사회를 다루고 있잖아요. 제가 뭐 미국 정치를 아주 잘 아는 건 아니지만 미국에서는 정말 유명한 연예인들도 자기가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지 그런 걸 그냥 공개적으로 밝히잖아요. 그냥 유세에 가서 같이 그렇죠. 지지 발언을 해주기도 하고 모두가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그런 표현의 자유가 부러운 것 같아요. 내 의견을 그냥 표현하는 게 자연스러운 분위기? 그게 정말 부럽고 왜냐하면 제가 오늘의 이 에피소드를 준비하면서도 좀 긴장이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지금의 정치적인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거기도 하고 표현의 자유에 초점을 맞춰서 스탠드업 코미디를 다루기 시작하는 순간 저희 그 두 사람의 말이 좀 더 가감 없어질 거라는 생각도 들었고 근데 그래도 괜찮을까? 왜냐면 저희의 팟캐스트가 아무리 작고 귀여운 인디 팟캐스트라지만 누구나 들을 수 있는 방송이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래도 용기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지금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의 방식으로 생각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거리에서 표현하기도 하고 광장에서 표현하기도 하고 온라인에서 표현하기도 하고 하물며 자기의 일기장에 표현할 수도 있죠. 지금 같은 때야말로 모두가 자기만의 방식으로 자기의 생각을 더 크게 외쳐야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가진 가장 큰 채널이 강소팟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금 이 시기에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그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가감없이 전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이 3가지 스탠드업 코미디 쇼의 영감을 받아서 제가 한번 스탠드업 코미디는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보면 어떨까. 그 집회에 가면 자유 발언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자유 발언을 한다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려고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 생각도 했거든요. 집회에서 하는 자유 발언이 오픈 마이크가 아닌가. 그죠. 스탠드업 스탠드업이죠. 오픈 마이크다. 그러니까 농담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올라가지 않는 것뿐이지 자기만의 생각을 말하러 올라가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누구나 마이크를 쥘 수 있는 무대가 많지 않거든요. 정말 누군가의 꼭 허락을 받아야 원래 올라갈 수 있는 건데 저는 그런 것도 너무 멋진 문화라고 생각해서 강단의 자유 발언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시에 살고 있는 강단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함께 나와 계신 분들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지금 아직까지도 윤석열은 국민을 위해서라는 말을 하잖아요. 국민이라고 하면 대체 국민은 누구인가? 항상 후보들이 막 90도 인사를 하면서 또 국민을 섬기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세일즈맨이 되겠습니다. 또 같은 레퍼토리를 반복을 하죠. 근데 결국에 그분들이 국민을 섬기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그분들을 섬기게 되는 것 같아요. 왜 한자리를 차지하시는 분들은 꼭 그렇게 권위와 특권 의식에 취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국민이라는 말로 또 어이없는 변명을 하는 건지. 그리고 우리나라에 국회의원이 300명이 있잖아요. 120명이 다 똑같이 이렇게 생각하면은 300명이 있을 필요가 있나? 사실상 한 2-3명이 있는 거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결국에는 자기를 뽑아준 사람들이 아니라 그 자기들의 집단 안에 우두머리가 시키는 일만 열심히 하고 있구나. 본인의 권력과 권위를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보면서 우리의 세금으로 비즈니스 타고 보좌관 9명 두고 월급 1,300씩 받아가면서 항상 일꾼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제가 지금 나이가 30대 초반인데 대통령 탄핵을 2번째 겪고 있습니다. 데이터로 봐야 하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여태까지 다 감옥에 가거나 사형 선고를 받거나 뇌물을 받거나 자살을 하거나 이런 문제가 항상 있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실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놔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사람들을 가려낼 수 있는 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당선이 되기 전에 지역 사람들이 제일 열광할 만한 약속을 모두 다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주로 치자면은 상급 종합병원을 만들어 주겠다고 해요. 이제 어디에 가서는 뭐 우리나라의 실리콘밸리를 만들 것이다 막 이런 말을 하고 다니고, 결국에는 약속을 지키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당선이 됐을 때 이 약속을 실제로 지키고 있는지 실시간 대시보드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미리 약속한 게 무엇이 있나를 딱 보여주고 이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어떤 걸 실행하고 있나라는 것을 다 기한을 잡아가지고 로드맵으로 쫙 보여주고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그거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때는 절대 다시 당선이 되지 않도록 이 범국민적인 비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나. 좀 그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나. 왜냐면 회사를 다녀도, 아무리 작은 회사를 다녀도 인사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특혜를 받고 비밀리에 이런저런 본인을 위해서 뭐 주가 조작을 한다든지 꼼수로 해외여행을 다녀온다든지 이런 짓을 하는데도 왜 자기의 성과를 증명해야 할 의무가 없나.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소팟은 39명의 작은배 후원자와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후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작은배.com, jagunbae.com에서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몇 주에 걸쳐 계속 홍보했던 작은 진실 공모전 작진공이 이제 마감됐죠. 강소팟 40화가 나가는 날이면 이미 마감된 후일 거예요. 거의 이제 30개가 다 돼가고 있어요. 저희가 작품을 최대 3개를 선정할 예정이어서 경쟁률이 10대 1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정말 처음 공모전 준비할 때는 생각하지 못했던 경쟁률이다. 너무 뿌듯하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공모전이 다 마감되면 아마 저희는 더 바빠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면 작진공의 또 특별한 점 중 하나가 작품이 선정되지 않아도 보내주신 모든 글에 대해서 저희 두 사람이 꼼꼼하게 읽고 소감문을 보내드리기 때문이에요. 처음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 공모전에 글을 좀 많이 보내게끔 저희가 설득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요. 저희도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가장 기쁠 때가 내 글에 대해서 누군가가 꼼꼼하게 읽어주고 의견을 남겨줄 때였던 것 같아요. 저희가 또 상금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 모든 글을 선정할 수는 없어서, 그러면 선정하지 못한 분들께는 소감이라도 꼭 보내드리자, 그렇게 다짐을 했어요. 지금 저희 집 고양이 쫑까가 제 무릎에 앉아서 강소팟 녹음에 함께하고 있어요. 또 소신이 2024년 연말 회고를 준비하고 있죠? 맞습니다. 저희가 치즈레이지라는 비건 식당을 운영할 때부터 연말에는 항상 회고 모임을 열었어요. 제가 회고를 하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지난 1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꼼꼼하게 돌아보고, 거기서 내가 뭘 느꼈는지도 다시 회상해보고, 그런 시간을 갖는 걸 좋아하는데요. 이 회고라는 게 엄청 개인적인 작업처럼 들리지만 여러 사람들과 같이 했을 때 훨씬 더 큰 시너지가 나거든요. 그래서 식당을 할 때부터 항상 회고 모임을 연말마다 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가 벌써 회고 모임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게 3년째더라고요. 저도 소신을 만나고 매년 연말이면은 회고를 하고 있는데 1년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너무 길어서 내가 이런 것도 했었나? 나에게 많은 변화가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 연말이 되면은 올해 되게 별거 안 한 것 같고, 조금 더 열심히 살았어야 됐나? 후회도 조금 하게 되고, 근데 회고를 통해서 좀 한 해를 긍정적으로 소화하고, 그러면 내년에는 더 잘하면 되지,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는 게 되게 건강한 습관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모임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을 계속 만나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분들과 회고라는 게 어찌됐던 또 깊은 대화를 하는 거다 보니까 항상 뜻깊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이랑 그렇게 깊은 대화를 나눌 일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그쵸. 회고 모임을 한 번 하면 짧아도 4시간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대화를 압축적으로 나누기 때문에 급격하게 가까워지는 그런 사이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죠. 맞습니다. 저희가 식당을 운영할 때는 회고 모임도 오프라인에서 진행을 했었어요. 저희가 그때는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연말인 만큼 이렇게 음식도 대접하고 같이 밥도 먹으면서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식당을 닫고 난 이후부터는 회고 모임을 항상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온라인으로 모집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줌으로 진행하는 방식을 안내드리고 신청을 받기 시작했는데 감사하게도 신청이 일찍이 마감이 돼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신청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도 안타깝게 그 자리는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도 저희가 연말을 맞이해서 저희 두 사람의 개인 그 회고 내용도 강소파 친구들과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일요일에 발행되는 강소파 41화는 2024년 강단과 소신의 회고 에피소드로 꾸며보려고 합니다. 회고를 할 때 좀 도움이 되는 질문 리스트를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직접 만든 건데 그 질문 리스트에 있는 몇 가지 질문들을 저희 두 사람이 함께 나눠보면서 질의응답을 해보는 그런 방식으로 에피소드를 꾸며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탄핵과 농담에 대한 거침없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일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일과 삶에 강단과 소신을 빕니다. 감사합니다.